안녕하세요, 이코록스입니다. 오늘은 좀 화면 구도를 좀 바꿔서 이제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좀 낮에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하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낮에는 절대 찍을 시간이 되지 않고요. 오늘 토요일 조금 일찍 퇴근해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주말에 업로드하는 이유가 햇빛을 받으면서 찍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제가 주말에 업로드를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먼저 이 쉐보레 서스펜션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서스펜션을 알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쉐보레 서스펜션에 대한 그런 고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 서스펜션 종류, 이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번 제가 예열과 후열에 대한 그 영상에 올렸을 때 구독자님들께서 그 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기타 여러분들이 달아주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두 분의 그 댓글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 김인규 성함이 김인규신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차 시동을 걸어놓고 이 차계보 어플을 이제 작성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하셔서 이제 차계보 어플을 또 작성을 하셔서 이 차계보 어플을 작성하는 동안에 예열과 후열을 겸해서 하신다. 이렇게 예열과 후열의 그 실천 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정성식님께서는 이게 쉐비타운 그 멀티팩을 시공을 하셨네요. 그래서 이분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을 했을 때 이 후열 기능을 설정시키면은 뭐 휴게소에 들어가서 뭐 먹으러 들어가면 바로 이제 90초 후에 시동이 자동적으로 꺼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후열을 아주 충실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참고로 90초는 좀 너무 좀 길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박정일 명장님 같은 경우는 보통 1분까지 그 시간 제한을 두셨는데 90초면은 한 1분 30초 되겠군요.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1.6L 엔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공회전 할 때 1.2L의 그 연료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분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한 20cc의 그 연료를 소모하게 되겠죠. 뭐 디젤 연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세에서는 한 40원에서 50원, 그리고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한 60원에서 70원 정도의 그 연료가 소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보통 하루에 예열해서 연료 소모하는 보통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한 많아야 한 100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큰 수리비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소한 금액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이 소소한 금액으로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 전에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봤습니다. 그 박병일 명장님께서 이 타이밍 벨트 체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이 타이밍 벨트를 제 수명대로 쓰기 위해서도 예열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정 기간에 새로 만든 체인이죠. 이 체인이 어느 정도 이 워밍업이 되면은 이 장력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열을 충분히 하고 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러한 그 수명에 맞게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새는 그 타이밍 벨트가 대부분 일반화 된 그런 상태죠. 근데 만약에 이 타이밍 벨트가요 끊어지게 되면은 엔진을 들어먹을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엔진을 갈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런 측면에서도 예열을 좀 충실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서스펜션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서스펜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서스펜션은 이 완충 장치죠. 이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이제 차체가 이제 이 서스펜션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서스펜션을 왜 설치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 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승차감을 위해서 설치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 목적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차체의 자세 제어 그리고 차체의 주행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서스펜션을
장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서스펜션의 원조인 그 독립식 현가 장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 서스펜션의 원조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이 GM에서 이 독립식 현가 장치를 만들어서 서스펜션의 시초를 원조가 됐습니다. 보면은 이 GM은 그 기본 기술적인 자동차에 대한 기본적인 그 기술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은 자동 변속기의 원조가 바로 또 GM입니다. 1939년 그 GM에서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죠. 참 장구한 세월입니다. 1939년도면은 벌써 기본적으로 80년은 넘었죠. 그러면 그 80년 전에 벌써 이 자동 변속기를 만든 GM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1939년이면은 그 제 돌아가신 아버님이 태어나신 연도인데 참 그 옛날에도 이러한 자동 변속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스펜션이 이렇게 우리가 차체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서스펜션은 뭐 세세하게 따지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면은 일체형 서스펜션이 있죠. 일체형 서스펜션의 그 대표적인 대표주자는 이 토션빔입니다. 토션빔. 여러분 토션빔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이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죠. 이 트레일블레이저가 많이 까였습니다. 이코녹스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트레일블레이저 많이 까였는데 이 까인 이유의 한 원인이 바로 이 토션빔이죠. 그리고 또 3기통 엔진을 달았다. 이 이유로 해서 이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많이 까였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서스펜션에 관한 이야기니까 토션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션빔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양쪽에 바퀴가 이렇게 있고요. 이 차축이 하나로 이제 연결이 돼서 이 일체형으로 만든 서스펜션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일블레이저가 이렇게 설치가 돼서 양쪽에 이렇게 충격이 오면은 한쪽에 충격을 받으면 이쪽 반대쪽 바퀴에도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체형 서스펜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일체형 서스펜션 보면은 상당히 좀 안 좋다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면은 일단 이 얘기는 다음부터 하고요. 그 다음에 멀티 링크 서스펜션은 뭡니까? 멀티 링크 서스펜션은 바퀴를 여러 개의 장비로 연결을 해서 지지하는 독립형 그런 서스펜션입니다. 한쪽 바퀴가 노면의 충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쪽 바퀴는 노면의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독립식으로 각자 반응하면서 이 차체의 승차감을 높여주는 그런 멀티링크 서스펜션이죠. 참고로 이코녹스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4링크 서스펜션입니다. 어퍼, 로어, 그 다음에 스테일링암, 그 다음에 로어암, 요 네 가지 부품이 장비가 연결이 돼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차체의 그 충격을 흡수하는 그러한 4링크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어디에 쓰일까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일단 큰 차의 후륜에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이 큰 차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차체가 무겁겠죠. 차가 크니까 이 크고 무거운 차체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설치합니다. 그렇다면 토션빔은 어디에 사용할까요? 반대의 개념이겠죠. 작은 차의 후륜에 사용하게 됩니다. 작은 차의 후륜에 사용하게 되고요. 이 토션빔의 이 장점을 따지게 되면은 가격이 쌉니다. 우리의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가격이 이 싼 토션빔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또한 그 구조가 간단해서 이 작은 차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 공간에 침범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작은 차에 설치할 경우에는 공간을 넓게 구획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을 들어보면은 트레일블레이저에 왜 토션빔을 장착했는지 나름 대충 이해가 가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어떠한 그 단점이 있을까요?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일단 구조가 복잡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차에 사용하면 공간에 별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 큰 차에 사용하게 되면은 이
아무래도 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어차피 큰 차이기 때문에 이 공간적인 여유가 있는 차에 설치하는 것이 바로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가지 장비가 맞물려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바로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 토션빔은 가격이 싸고 멀티링크는 가격이 비싸죠. 아무래도 여러가지 장비가 많이 들어가서 맞물리고 여러가지 기능을 삽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토션빔보다 훨씬 더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한번 여기서 토션빔의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토션빔, 먼저 이 토션빔은요 1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롤을 억제하는 그 기능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얼라이먼트가 보통 차들이 틀어지죠. 다른 서스펜션에 비해서는 이 얼라이먼트의 그 흐트러짐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토션빔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꾸 토션빔 얘기가 나오니까 이 트레일 블레이저 생각이 나네요. 그거 보면은 이제 트레일 블레이저에도 이제 사륜이 장착된 그런 모델이 있죠. 근데 이 트레일 블레이저에 그 사륜 장착된 것이 사륜이 장착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 충격 흡수, 진동 흡수가 이제 덜 되는 그런 토션빔에 장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더 진동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래서 쉐보레에서 이거 과연 몰랐을까요? 나름대로 자동차 그 전문 회사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쉐보레에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제트링크입니다. 제트링크. 이 토션빔은요 그 좌우 횡력에서 발생하는 그 비틀림 현상에 대해서 좀 이제 약한 측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토션빔 이 서스펜션에 이 제트링크를 설치하게 되면은 이 상하 충격을 어느 정도 흡수해서 이 핸들링과 차체 안전성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갖춘 것이 바로 이 제트링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쉐보레에서는 이 제트링크를 이런 토션빔 같은 그런 좌우 횡력에 대해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스펜션에 보조적으로 이 제트링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멀티링크와 그 토션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멀티링크는 뭐 승차감이 좋고 토션빔은 승차감이 안 좋고 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듯 합니다. 기본적인 그 현가 장치의 그 능력만으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온로드 상에서는 별 뭐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일반 운전자는 이 극한의 상황에 뭐 추격전을 펼치는 것도 아닙니다. 극한의 상황에 이제 몰아서 가는 그런 그 운행 조건을 대부분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겠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데는 뭐 토션빔이나 멀티링크나 그렇게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토션빔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많이 까였지만은 그래도 나름 소형 SUV에는 이 토션빔과 그리고 제트링크를 결합한 그런 서스펜션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승차감은 제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그 옛날에 그 현대자동차가 첫 자동차 출시했을 때 그 코티나를 출시했었죠. 포드사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생산한 이 코티나는 소위 말해서 악명 높은 차였어요. 어떤 측면에서요? 바로 고장이 많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코티나는요, 차가 잘못되고 뭐 나쁜 차라서 이게 고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맨 처음에 포드사에서 이 코티나를 설계했을 그 설계 패러다임이 온로드상, 그러니까 아스팔트 위에서 달리게끔 만든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는 비포장률이 상당히 많았죠. 그냥 자갈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 어릴 때 기억에도 도시만 벗어나면 바로 그 시골길이 그 자갈밭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온로드 상에서
설계된 그런 차들이 이런 오프로드를 계속 달리니까 당연히 고장이 잘 나는 거죠. 너무 고장이 잘 나다 보니까 별명이 코피나라는 그런 별명도 있었고요. 또 고장나 뭐 이런 별명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차는 그 나름대로의 그 성격에 맞는 상태에서, 설계의 목적에 맞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비록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은 토션빈과 서스펜션의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대로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요 정도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음 주에 그 쉐보레 서스펜션에 대한 고차를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숙지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 이 토션빈과 멀티링크 서스펜션을 조합해서 쉐보레 서스펜션이 어떤 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좀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